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히말라야, 드라마 건법남녀 시리즈, 그리고 드라마 소방서역 경찰서 시즌2였던 소방서역 경찰서 그리고 국가수를 집필한 작가 민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보통 작가들은 작업실에 틀어박혀서 모니터만 보고 키보드만 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조금 떨리네요. 봐주세요, 여러분. 이번 문화다양성 포럼 발제를 앞두고 고민이 많았는데요. 결국 작가는 자신의 작품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쓴 드라마를 진솔하게 들려드리는 것이 그 과정에서 문화다양성이 어떻게 담보되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전작 두 작품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발제 중에 가장 디지털스럽지 않은 주제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야기의 소재로서 그리고 주제로서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쓴 두 드라마 중에 일단 건법남녀라는 드라마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수사하는 검사와 피해자를 부검하는 법의 간의 아주 특별한 공조를 다뤘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매 사건마다 수사관인 검사와 경찰이 해결해야 되는 인적 수사의 미스터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과학자이며 의사인 법의관과 과학수사관이 풀어내야 하는 과학수사의 미스터리를 퍼즐처럼 풀어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소방서역 경찰서 시리즈는 재난이나 범죄가 발생하면 그 누구보다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는 최초 대응자인 소방관과 경찰 간의 뜨거운 공조를 표방했고요. 마찬가지로 매 사건마다 소방관들이 풀어내야만 하는 화재 진압이나 구급 처치 과정에서의 미스터리가 있었고, 경찰관이 해결해야 하는 수사적인 미스터리가 추가되어서 그 두 미스터리가 전부 해결이 되었을 때 진정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아까 주임님이 말씀하셨던데 인스타 팔로워,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영업을 하자면 건법남녀는 현재 웨이브에서 보실 수 있고요. 소방서역 경찰서 시리즈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절찬리에 방영 중이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건법남녀의 두 시즌은 총 32부작이었고요. 그 32부작을 집필하면서 총 17개의 사건, 즉 에피소드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범죄 스릴러 드라마 중에 하나의 사건으로 드라마의 시작부터 끝까지 가는 드라마가 있는가 하면 이제 건법남녀나 소방서역 경찰서 시리즈처럼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되고 해결되어지고 이 과정들을 반복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제가 쓴 드라마는 후자에 해당하는 에피소드 형식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건법남녀에서 32부작 동안 총 17개의 사건을 다뤘고요. 소방서역 경찰서에서는 24부작을 집필하면서 13개의 사건을 다뤄서 돌이켜보면 6년간 약 한 30가지 정도의 사건, 사고, 범죄, 재난 그런 상황들을 이제 구성을 하고 집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한 첫 번째 문화 다양성은 새로운 발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0개의 스토리를 짜면서 늘 새로운 인물들이 겪게 되는 새로운 사건을 고민하고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새로운 미스터리를 고민하고 새롭게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을 가장 크게 중심으로 생각했는데요. 그 안에서 새로움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새로운 발견 그리고 문화 다양성과 연결고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들을 담으면서 그 새로움 속에서도 단 하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라면 그것은 그 사건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 적어도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제 작품에서는 먼 과거나 미래나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네, 제가 사건을 짜면서 물론 드라마에서는 범죄 상황이 현실보다는 극적으로 과장되거나 허구적 상상력이 가미되지만 그 상황에 처한 각 인물들의 감정이나 진심은 보편이나 공감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건법남녀, 특히 건법남녀와 소방서역 경찰서는 MBC 그리고 SBS라는 공중파 채널에서 방송이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15세 관람가라는 기준에 맞춰서 조금 더 보편적이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범죄 스릴러 장르가 주로 이제 살인이나 연쇄살인이나 이런 좀 잔혹한 범죄 위주로 가기 마련인데요. 저는 30개나 되는 사건을 찾다 보니까 물론 그 30개의 사건이 다 살인 사건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더 밀접하게 다가가 있는 사건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럴 때마다 사건의 등장인물들의 성별, 연령, 직업이나 사회적 배경, 그리고 교육 수준 등에서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늘 노력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고등학생의 죽음, 그 이면의 미스터리를 그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과열된 교육열의 부작용 혹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학업 스트레스와 중압감, 이런 소재와 주제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었고요. 그리고 층간소음이나 캣맘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둘러싼 죽음을 다룰 때에는 아파트 등 집단 주거 형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지금의 주거 환경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진정한 공동체 의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최근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교제폭력, 권력형 비리, 낙태, 마약, 청소년 범죄, 왕따 등 다양한 소재의 발견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 다양성은 다양한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관이라는 직업군은 지금까지 많은 드라마에서는 잠시 지나가는 조연의 역할에 머무른 적이 많았습니다. 최초로 법의관을 주인공으로 삼았던 드라마 여러분들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SBS 사인이라는 드라마였고요. 근데 그 드라마 이후에도 사실은 법의관이라는 직업이 변방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법의관이라는 직업, 그리고 그들이 하는 과학수사로 인해서 실체적 진실에 이르는 과정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공조하는 과정들, 그들이 경찰과 그리고 형사와 검사와 어떻게 공조하는지, 이런 모습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겠다 싶었고요. 왜냐하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형사가 바라보는 사건, 검사가 바라보는 사건, 판사가 바라보는 사건은 모두가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법의관이 부검을 통해서 밝혀내는 죽은 자들의 이야기, 그를 통해 재구성되는 이야기는 아주 새로운 시선을 가능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교제폭력으로 살해된 여성의 시신을 놓고 그 시신이 부패하면서 생긴 구더기를 통해서, 구더기의 성장 속도를 통해서 정확한 사망 일자와 시간을 추정해낼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가해자가 가지고 있던 알리바이를 깨트리고 결국 사건이 해결되게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것으로만 보였던 고등학생의 위 내용물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이 고등학생의 그날 하루를 분석해보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소방서역 경찰서에서는 소방관과 구급대원, 그리고 화재조사원이라는 새로운 전문 분야를 좀 시도해 봤는데요. 소방관 역시 지금까지 많은 작품에서 대부분 이제 조연이나 단역 정도에 머물렀었는데요. 그들이야말로 저에게는 잔혹한 범죄 현장이나 불길이 있는 그 화재 현장에도 마다 않고 달려가는 진정한 영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나 상해 같은 그가 많이 다루어져 온 범죄라도 소방관의 시선으로 보면 전혀 다른 관점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일어났던 사건 현장의 창틀에 조금 남아있었던 다 타버린 신문지 조각을 놓고 경찰들이 헤매고 있을 때 소방관은 그것이 위층에서 트레일러를 만들어서 불을 낸 방화의 증거라는 것을 밝혀내서 그 방화 전에 살인이 있었다는 걸 밝혀내는데 경찰관과 공조를 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시선들을 담아내서 문화 다양성을 담보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비단 저의 작품뿐만이 아니라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가 주인공이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든가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소아외과 의사가 주인공이었던 드라마 굿닥터,
뇌수술의 후유증으로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검사가 주인공이었던 드라마 비밀의 숲 등 다양한 시선을 가진 드라마들이 큰 인기를 얻었고요. 특히 한국 문화 콘텐츠의 소재 다양성은 굉장히 무한대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다양성은 포용과 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스릴러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피해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범죄의 피해 가해 구도를 벗어나서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진짜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진정한 포용과 상생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주제는 제가 사건 하나의 케이스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몇 년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방화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이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그 불로부터 도망쳐 나오는 입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러서 수많은 사상자가 있었던 실제 사건인데요. 그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의 범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던 환자였다는 사실이 이제 화제가 되면서 실제로 조현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편견과 차별, 혐오의 시선을 주게 했었던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건법남녀 시즌2의 7번째 사건을 구성하면서 조현병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살인범일 것처럼 보였던 조현병 환자가 친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였는데요. 그는 얼핏 보기에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잔인한 존속 살해범일 것 같이 보였고 그래서 그를 체포하고 수사관들이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서 그에게 죄를 추궁하고 있을 때 오로지 객관적인 진실만을 보려고 노력했던 과학수사관들은 그가 타고 다니던 차량의 타이어 바퀴가 정확히 시신의 무게만큼 가라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내고 그의 차 안에서 그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의관이 그 시신을 부검하면서 그 시신에 있었던 목에 있던 커다란 상처가 처음에는 가해 상처로 보였지만 사실은 그 어머니가 과거에 받았던 갑상선 수술의 자국이 시신이 부패하면서 가장 약한 부위가 먼저 부패로 인해서 벌어지면서 생겼던 자국이었고 그 외에 다른 가해 흔적으로 보였던 상처들도 사실은 그 조현병 환자였던 주인공이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한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 모두가 사실은 편견에 휩싸여 있었고 그는 무고한 한 명의 시민이었으며 어머니는 자연사했던 것이라는 진실이 밝혀지는 그런 에피소드였는데요. 그 에피소드의 결론을 내고 나서 사실은 대부분의 범죄 스릴러는 범인이 밝혀지면 이야기가 끝나지만 그 이야기의 다음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제 어머니도 잃고 혼자 남겨진 그 조현병 환자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제가 썼던 초고에서의 결말은 그가 정신병원 같은 시설에 있고 가족이 면회를 오는 장면이었는데요. 이거를 신경정신과 전문의 선생님께 자문을 보내고 나서 사실은 그 결말이 굉장히 반쪽짜리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요. 지금 신경정신학계에서 가장 크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탈시설이고 이 탈시설이라고 했을 때는 환자들이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살아가는 것, 시설을 벗어나서 가족이나 사회 공동체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배울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결론을 조정해서 우리 주인공이 가족들과 함께 한결 나아진 모습으로 자신만의 노동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으로 결말을 수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에서 진정한 다양성이나 상생을 담아내는 데에는 작가 개개인 혼자만의 통찰력으로는 부족한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치밀하게 자료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전문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가로서 언제나 적극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과 도움을 얻는 데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포용과 상생이라는 주제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상생의 의미를 조금 넓혀서 AI와 디지털 시대에 드라마 글쓰기가 어떻게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을까를 잠시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작가들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야 한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혼자서 고독하게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디지털과 AI는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와 생각을 나누는 광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들도 이제는 자신만의 방에서 나와서 한층 더 넓은 광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새로운 채널을 통해서 새로운 관객들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글을 쓰면서 늘 대중과 소통하는 작품을 쓰자라는 게 저의 주제의식 중에 하나였는데요. 디지털 AI 시대에 또 새로운 소통의 방법이 등장할 것이고 그것을 늘 공부해 나가면서 소통하면서 새롭고 다양한 작품을 써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발표가 우리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가 공존하는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작은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지은 작가님께